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김구 선생 이야기입니다. 김구 선생은 워낙 이분이 이제 활동 기간이 길어서 한 시간에 도저히 이게 소화가 안 돼서 해방 전에 김구 그리고 해방 후에 김구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상해 임시정부를 어찌됐든 끝까지 이 상해 임시정부를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 보존시켜 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임시정부가 잘났든 못났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정부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만든 게 임시정부고요. 임시정부가 8개가 선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이분이 상당한 공헌을 했다라고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인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김구 선생의 이제 해방 전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맨 첫 장에 김구 선생하고 이순신 장군 두 분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아마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은 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구 선생은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어찌됐든 본인은 아주 자기가 상놈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주 골수의 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본인이 이렇게 좀 그 시대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자면 뼈대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상놈이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임시정부가 벼슬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집안 배경이 별로고 그러니까 미관 말직으로 시작을 하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동학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분이 1876년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조선 후기에 나중에 임시정부에서도 이 파벌 싸움이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은 황해도 출신이고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한 살 후배고,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또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또 경호하는 이 경호실장 역할을 하면서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워졌고,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미국으로 가서 임시정부하고의 연이 끊어졌을 때 김구가 주석이 돼서 다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러면은 미국 쪽 외교 업무를 맡아달라. 그래서 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를 맡기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황해도하고 경기도, 충청도 일대를 이 기호파라고 하는데 그 기호파의 핵심 요원이 됩니다. 나중에 이 기호파하고 평안도 중심의 이 서북파가 아주 결사적으로 이게 싸움을 하는데 서북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 이런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백범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대기를 보면 참 순탄치 않은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하대하는 양반집 아이를 때린다고 해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도 하고 굉장히 좀 와일드한 면모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과거 시험에 가서 낙방을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과거를 13번을 칩니다. 근데 13번 다 낙방을 해요. 왜 낙방을 했나 봤더니 그 시절에는
시험 성적이 좋거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매관매직이니까 어찌됐든 합격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1차 시험 초시라고 하는데 1차 시험은 뭐 얼마, 2차 시험은 뭐 얼마. 합격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안이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이라는 게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나는 이런 과거는 필요 없다 하고 벼슬길을 단념하고 서당 공부도 작파를 하고 그때서부터 관상을 또 공부를 해요. 이분이 또 종교도 아주 좀 복잡합니다. 18살 되던 해에 동학에 또 가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동학 접주가 되는데 이 무렵에 그 이름을 원래는 어린 시절 이름이 김창암이었는데 김창수로 개명을 해요. 그리고 동학에서는 몇 사람을 그 동학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 접주, 무슨 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승진을 시켜주는데 이분이 어쨌든 막 수백 명을 표기하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접주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1894년 가을에 1894년에는 동학이 전봉준 농민운동이 폭발한 그 해입니다. 가을에 황해도의 동학 대표자로 선발이 돼서 교주 최시영을 만나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또 이제 동학을 무리를 모아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 당시에 동학들 그러면 여러분들 동학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절에 보면 그냥 남의 집 가서 털고 관가 가서 불질르고 노략질하고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동학이 어떤 역사적인 무슨 봉건제도를 무너뜨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지는 몰라도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거의 밀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성을 공격을 했는데 광군한테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신사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가 있어요. 안애운이라고. 이분도 황해도 사람입니다. 같은 황해도 사람인데 그래도 좀 재주가 있는 친구 같은데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황해도 같은 마을 사람이고 그러니 나한테 와서 투항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안중근 아버지에게 투항을 해서 안중근 아버지가 살려줍니다. 그때 여기 안태훈인데, 이게 오자가 났네요. 안태훈이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입니다. 그 집안에 숨겨주고 있을 때 그 집안에 이제 학자들이 드나들면서 그때 이게 성리학이라는 게 뭐구나. 이때 또 이제 공부를 조금 해요. 그래서 성리학적인 대의명분도 공부를 하고 위정척사가 뭔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떠나요. 1896년 3월에 황해도 치아포구 주막에서 백범일지에는 일본인 상인으로 가장한 일본군 육군 중위 간첩을 내가 명성황후의 국모 살해에 대한 복수로 이 친구를 살해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즘에 청소년들이 읽는 백범일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스치다라는 사람인데 여기 나는 대일본 육군 중위 스치다다. 천황폐 이름으로 내 놈을 목을 베리라. 이래가지고 일본 육군 중인데 상인으로 가장을 해서 내가 명성황후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이 친구를 살해했다. 그런데 김구가 체포가 돼가지고 신문을 받았어요. 그 신문 기록에 의하면은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돈을 뺏었습니다. 강도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육군 중위가 아니라 대마도의 약장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런 분기탱천에서 일본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일본 육군 죽이다 하고 죽였는데, 알고 죽였는지 모르고 죽였는지, 어쨌든, 김구의 신문 기록에 의하면은, 백범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주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인천으로 압송이 됐는데, 그때 원래는 사역인데 고종이 인천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또 백범일지에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냐?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니냐? 서울과 인천 간의 전화선은 1896년에 가설이 됐어요. 98년에 가설이 됐는데 이 사건은 96년에 일어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좀 뻥이 좀 심했다. 백범일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궐에 있던 승리 한 명이 내가 일본인을 살해한 동기가 국모에 대한 복수라고 하자 고종에게 보고를 했고 고종은 사형 집행을 정지하라는 칙명을 내려가지고 이 칙명은 인천감리서의 이재정 감리에게 전화로 신속히 전달되어 사형을 면했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서울 인천 간 전화선은 그 후 2년 후에 가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장 김창수 이런 영화를 보면은 김구 띄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김구가 그 명성황후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일본군 육군 중위를 죽였대. 백범일지만 읽으면 지금 우리 모든 청소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백범일지를 요즘에는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있는 군 장병들에게 백범기념사 앞에서 백범일지 읽고 독후감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독후감을 잘 쓴 사람들은 일주일간 포상휴가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잔뜩 부풀려져 있는 김구 이야기를 65만 대군이 지금 다 읽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일본 정부가 스치다 조스케라는 대마도의 약 상인인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가서 약을 많이 팔았습니다. 조선에 약이 없어가지고 이 스치다 조스케도 이제 약 상인인데 이 사람을 김구가 이제 살해를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하라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 정부에게 끝없이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국가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국가를 왜 구성하고 국가에다가 국민들이 왜 세금을 내나요?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 그 지켜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지금 배를 타고 월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상황에서 월북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을 총살을 해서 불태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행위도 하지 않는 이런 정부에게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실패한 이런 핫바지 같은 집단에게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일본은 이 스치다 조스케 유가족들을 위해서 끝없이 이거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그래서 사건 발생 10년 후인 1905년 3월에 고종 황제가 국가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왕실에 있는 생활자금 비자금으로 스치다 조스케 유가족에게 배상금 3,778원
59전을 지급했다라는 기록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럼 김구는 뭘 했습니까? 이 당시에 3,778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의 한 10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창수는 1898년 3월 19일 동료 죄수들하고 탈옥을 했습니다. 정부는 그 사람에 대한 살해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이런 얘기 백범일지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탈옥을 했으니까 자칫하면 이제 붙잡히니까 뭐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면서 공주 마곡사에 숨어가지고 승려 생활도 하고요. 1년 후에는 환속을 해가지고 이번엔 또 기독교에 귀의를 해요. 그냥 뭐 유교, 동학, 불교, 개신교 할 것 없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1905년 이제 뭐 글을 좀 아니까 이분이 황해도 안악에서 그 교사를 하고 재령보강학교 교장을 하고 그다음에 비밀결사인 뭐 신민회에 가입해서 뭐 구국운동을 하고 안중근 의거에도 연루돼서 해주 감옥에도 뭐 투옥됐다가 석방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조동걸이라는 사람이 백범사상의 뿌리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사상의 뿌리는 유가, 도가, 도참가, 도참이라면 풍수도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가, 무속입니다. 푸닥거리, 동학, 주자학, 불교 등 동양사상을 망라한 위해 그리스도교와 계몽주의가 정착한 다원적이요, 중충적이요, 포괄적이다. 저희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떠돌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딱 맞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김구 선생을 띄울까? 왜 김구를 띄울까요? 이승만을 잡기 위해서. 이승만이 한 그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좌익들이 김구를 띄우는 거는 좌익들도 김구 선생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김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정에서 좌우 합작은 했어요.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본질적으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구에 대해서는 저거는 저 부르주아지야. 그 이동희가 나중에 임시정부를 그 공산화하려고 하는 레닌 정부로부터 그 당시 금화 100만 루블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임시정부를 공산화하려고 할 때 김구와 이승만 대통령이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결사적으로 싸워가지고 임시정부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데 이 좌익들도 김구를 싫어하면서 왜 이렇게 띄우느냐? 김구가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승만을 시궁창으로 집어넣고 대한민국 건국을 완전히 개똥으로 만드는 데에는 김구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이거 개똥도 약에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승만을 이제 완전히 그 무덤으로 보내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김구도 팽을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띄우는 건 누구를 띄워요? 김원봉 같은 사람 띄우죠? 여운형 이런 사람 띄우죠? 나중에는 이제 박헌영이가 건국훈장을 받는 날이 조만간에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 주세죽이 건국훈장을 받았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우리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높이 봐서 주세주기가 2007년에 건국훈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에 박헌영의 부인이
박헌영의 부인이 대한민국 건국에 조약돌 하나로 못한 게 있나요? 건국훈장에 애국장 받았습니다. 김구 선생이 또 조동거리는 사람이 또 이래요. 그렇게 다양한 변화는 전환기를 살았던 젊은이가 보여준 지성적 고민의 단면으로 이해된다. 그냥 막 일본인 약장사를 육군 중이라고 때려 죽이는 것도 지성적인 고민이에요. 거기에 평민 사상과 행동주의 생활 철학이 마지막 숨질 때까지 백범을 지켰다.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진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까지 미화 찬양을 해도 되는 건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백범 김구 선생은 정말 임시정부를 끝까지 유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런 식으로 막 역사적 사실까지를 막 왜곡하고 미화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백일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3.1운동 이후에 상해로 망명을 해가지고 망명하기 전에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때 이제 김창수에서 감옥 안에서 김구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호를 백범으로 정해요. 보통 호는 이제 친구나 뭐 스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어주는데 호를 또 자기가 져요. 감옥에서. 왜 백범으로 정했느냐? 백정범부들이라도 애국심이 현재 나 정도는 되어야 완전한 독립국민이 되겠다라는 바람에서 내가 내 스스로 백범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915년 8월 달에 가출옥을 하고 그리고 상해로 망명을 해서 상해에 가서 경무국장을 해요. 만약에 김구 선생이 뭐 그래도 뭐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뭐 아마 무슨 장관 자리 뭐 이런 거 하나를 차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벼슬도 못하고 우리 집안이 양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임시정부 문직이라도 좋습니다. 너 특기가 뭐냐? 보니까 뭐 그냥 감옥 열심히 들락날락하고 막 사람도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잘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경무국장에 취임을 해요. 이른바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이동희였는데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출발하는 순간서부터 좌우 합작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그 핵심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 국무총리는 공산주의자 이동희. 좌우 합작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좌우 합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장점하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섞어놓으면 아주 멋있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공산주의를 너무나 이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좌우 합작을 하는 순간 우파 사람들을 이 공산주의는 원래 이게 사악한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악마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파 쪽에 있는 민족주의자, 반공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다적을 합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부패 문제로, 여성 스캔들 문제로, 뭐로 해서 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암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제거를 해요. 나중에는 다 공산당들만 남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슬그머니 공산당. 그러면 공산화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유럽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다 똑같았습니다. 이 좌우 합작의 유혹에 다 넘어가가지고 이 좌우 합작의 유혹을 끝까지 거부를 하고
사생열단으로 공산주의하고는 싸워야지 무슨 타협이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미 군정도 좌우합작을 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 끝까지 반공주의를 부여잡고 대한민국을 건국해낸 사람은 이 지구상에 이승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좌우합작이 지름기 마지막 종착역이 이게 공산하냐 하는 거를 어떻게 아냐 이거죠.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사주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분은 공산혁명이 일어난 지 6년 후에 공산당은 망할 거야. 공산당은 이러이러한 점이 좋은데 이러한 점 때문에 이건 망할 거야.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나라고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가장 그 본질적으로 그 비판하는 첫 번째 논문을 쓴 분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1920년이면은 이승만 박사가 아직 미국에서 상해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상해로 못 왔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임명되는 순간 일본이 이승만 박사의 목에다가 30만 엔인가의 30만 달러인가 그 목에다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긴 와야 되는데 이게 좀 위험해서 못 오고 있는 그 와중에 이동희가 야, 내가 좀 임시정부 공사를 할 건데, 김구 너 나하고 손잡고 공사를 하는데 그 앞장서자. 그러면 내가 그 자리 줄게. 그래서 김구가 딱 그 거절을 해요. 이런 걸 보면은 김구 선생은 하여간 이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공산주의하고는 아주 담을 쌓은 사람이다. 물론 나중에 해방 후에 우리가 막 건국을 할 무렵에 이제 그 좀 에러를 심하게 하셨죠. 1920년 12월 말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상해에 미립국을 해서 그때 시체운반선을 타고 그 상해로 미립국해 와가지고 대통령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1921년 1월부터 대통령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때서부터 김구가 이 경무국장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져 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좀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희가 레닌으로부터 그 금화 100만 루블을 받아가지고 와서 임시정부에다가는 한 푼도 안 내놓고 공산당 자금으로만 썼습니다. 가지고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그 돈을 운반해 가지고 온 사람이 김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그 러시아 사람이에요. 국적이 러시아예요. 한국인인데 부인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 러시아 부인한테 이 자금을 또 맡겨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들켜가지고 난리가 나고 온갖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임시정부에다 한 푼도 안 내놓고 공산당을 위해서만 쓰니까 김구가 저거 암살해 그래가지고 특공대가 가서 김립을 암살해버립니다. 이때서부터 김구 그러면은 아주 그냥 저승사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립니다. 김구가 해방 공간에서도 너무나 많은 암살을 해가지고 미 군정에서는 저 블랙 타이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김구는 하여간 그 암살의 아주 그 대명사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시정부 말씀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하여간 임시정부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하니까 위임 통치 청원으로 너 물러나라 해라 싸우고 이동희가 소련 원조 자금을 내놔라 그러니까 안 내놓고 공산당 자금으로 빼돌리고 난리를 나니까 이동희가 임정에서 이탈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결국 1925년에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승만은 왜 탄핵당했느냐? 끝까지 반공을 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정부 안에 뭐 파벌들이 뭐 미국파, 기호파, 서북파, 북경파, 뭐 고려공산당, 공산당도 또 상해파, 이르쿠츠크파를 나눠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의열단은 그냥 뭐 보는 사람마다 다 죽이고 임시정부가 이래요. 그 윤치호 선생이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심한 비판을 했습니다. 윤치호 일기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창호 씨가 지역감정 소유자에서 기호인들이면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사람, 특히 이승만, 김고를 기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호인들의 노력으로 독립을 얻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승만, 김구가 지금 임시정부를 잡고 있으니까 차라리 독립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안창호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서북인들은 기후인에 대해서 커다란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와이, 미국, 시베리아, 만주, 상하이 등 사실상 조선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조선인들은 전부 두 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파벌이 갈려가지고 서북파, 기옥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울 그 정력을 가지고 외놈들하고 싸워라. 저는 요즘에 우파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아니 적은이 있는데 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나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지난주에 이영훈 선생님이 저희들 뭐 공부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막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 분열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거는 학문적으로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분열이라는 거는 원래 하나가 돼 있었는데 이게 찢어지는 것이 분열 아니냐.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냥 모래알이었다. 조선시대에 3%의 양반과 중인과 쌍놈과 노비와 천민과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냥 애 낳는 기계였어요. 그 여자, 노비, 백정, 해가지고 다 찢어져가지고 거기다가 또 조선 정부에서는 이 평안도 사람, 함경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벼슬을 안 줬습니다. 가끔씩 과거에는 급제를 해요. 근데 과거를 급제하면은 바로 벼슬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급제하면은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거예요. 그 자리가 생기면 다 자기네 파벌이 다 가져가고 저 평안도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벼슬 자리도 못 얻고 그냥 죽는 사람이 부지기 쓰고 그러니 서북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조선왕조를 한 나라라고 여겼겠습니까? 그게 임시정부까지 이렇게 난리 굿을 벌이는 거예요. 허정이라고 이분이 1960년 4.19 일어난 다음에 장면 정부가 출범하기까지의 과도 정부에 수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 가서 상해에도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할 때 도왔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보고 상해 임시정부의 작태를 보고 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색과 당파 앞세운 끊임없는 이합집산으로 갑론을박에 여념이 없는 임시정부는 내가 기대하고 있던 일사불란한 독립운동의 지도부가 아니었다.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초엽의 이데올로기는 모두 받아들여 각기 정당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반목하고 싸우고 이런 걸 보고서 임시정부는 희망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 상해를 떠납니다.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박은식 씨가 잠시 대통령을
한 거 외에는 대통령 2명밖에 없었고요. 나중에 임시정부도 그 헌법을 5차례 바꿉니다. 그래서 뭐 국무총리제로 했다가 뭐 대통령 중심제로 했다가 국무령제로 했다가 국무위원제로 했다가 1940년 주석제로 바꾸면서 김구가 주석을 맡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엉망진창인 임시정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그 열망을 해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마저 깨뜨려졌으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오합지졸이죠. 근데 이거 하나라도 부여잡고 자금난 독립운동가들의 이탈, 변절, 뭐 심지어 그 허정 씨가 쓴 그 글에 의하면 임시정부 요인 중에 일본 간첩이 절반이 넘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서 일본 밀정 노릇을 하고 뭐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임시정부를 끝까지 유지한 이 김구 선생의 이 노력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사진 보니까 좀 섬뜩하죠? 우리는 뭐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뭐 아주 뭐 위대하게 치지만 백범일지에도 이건 테러였다. 우리가 지금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를 백범일지에도 테러라고 썼는데 어떤 학자가 윤봉길 의거 뭐 테러 이렇게 썼더니 이걸 테러라고 썼다고 말이야. 그냥 막 벌떼같이 막 뭐 물고 뜯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냐? 그럼 이런 행위를 그랬더니 의혈이라고 써야 된대요. 뭐 의혈 독립운동. 그래서 의혈이 뭔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그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군 장군도 죽이고 그러는 바람에 대대적인 건거 선풍이 불어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임시정부는 그야말로 뭐 항주로 갔다가 남경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막 유랑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다가 중경에 정착을 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구 선생 목에도 당연히 그 현상금이 걸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를 끝까지 유지한 이분의 노력은 참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봉길 뭐 그 의거라든지 이봉창 의거라든지 이런 걸 막 그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의로운 투쟁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오사마 빈 라덴이 자기네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무고한 그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막 비행기로 들이박아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 독립이 되냐? 권총 몇 방 쏘고 수류탄 몇 방 던진다고 그래서 독립이 된다면 이 지구상에 식민지가 될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좀 폭탄 던지는 훈련, 총 쏘는 훈련을 할 때 그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지. 자, 지금 우리가 그럼 독립이 됐다. 일본이 우리를 독립시켜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그 국가 유지해봐.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인재가 있느냐? 지금 국민이 전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느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개인으로, 근대인으로 각성을 할 때 우리는 근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하자. 공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공부가 뭐냐? 국제법 공부다. 이렇게 아주 막 외쳤습니다. 만국공법을 알지 못해서 개명한 애국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밀란당으로 취급을 당한다.
적과 싸우려면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기를 들고 무장투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다. 예. 무지에서 깨어나야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나라를 유지할 거 아니냐. 여러 번 글을 씁니다. 여러 번. 그리고 전명환 의사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인을 저격을 해서 죽여요. 그때 그 기록을 보면 지금 이 미국인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일본 정부의 전문가로 고용이 돼가지고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으로 와서 외교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일을 한다고 미국에서 하와이에 이민 갔던 전명한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항에 배 타고 온 미국인을 미국 땅에서 쐈는데 이것도 정면으로 결투를 해서 쏜 게 아니라 등 뒤에서 총을 쐈어요. 미국인들은 이런 걸 용납을 안 하죠. 그때 이제 우리도 뭔가를 이런 의로운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단체를 맡아라 할 때 이승만 박사가 그때 아마 하버드에서 석사인지 아마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인지를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쏘는 훈련을 할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요. 공부 중에서도 국제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그야말로 피를 토하듯이 씁니다. 어떤 게 여러분들은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다 합쳐도 무슨 몇백 명이 되지를 않아요. 무장을 해봤자 수류탄 몇 개, 소총 몇 개인데 이미 일본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세계 3대 군사강국인데 우리가 그런 군사강국을 무장투쟁으로 어떻게 무찔러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다는 얘기예요. 뜻은 좋은데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니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를 하자. 이게 이승만의 어떤 독립운동 방향입니다. 그 이후로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창설을 하고 광복군을 창설하면 뭐예요? 중국 땅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그 나라 안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 군대를 만든다고요? 이걸 인정해 줄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네들 독립운동한다고 방글라데시 군대 만들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걸 인정을 해줍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개석은 그 대신 작전지휘는 우리가 할 거야. 작전지휘권 뺏어가요. 장교도 우리가 할 거야. 그래서 광복군 장교는 중국 사람이 다 맡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명목상의 통수권만 가졌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장개석은 왜 임시정부를 지지했을까요? 임시정부에다가 막대한 돈을 줍니다. 장개석이가 무슨 산타크로스입니까? 중일전쟁이 끝나면 장개석은 다시 중국군을 한국에다가 주둔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일전쟁 때 일본에서 패해서 우리가 조선 땅에서 물러났는데 지금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인들의 적이 됐으니까 우리가 미국을 편들고 소련을 편들어가지고 일본을 무너뜨린 다음에 청일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중국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미안한 얘기지만 김구는 1932년부터 장개석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
연합국이 볼 때, 야, 이거 좀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장개성이가 임시정부 도와주는 건 알고 보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마지막으로 이 광복군 임시정부가 이제 위태위태한 상황에 가다 보니까 좌우합작을 시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의용대에 있었던 김원봉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좌우합작을 해요. 그 당시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김구 선생한테 여러 차례 편지를 씁니다. 지금 좌우합작을 하면 이건 나중에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거. 이 공산당의 흉계를 아직도 모르느냐.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좌우합작을 해가지고 조선의용대 중에서 그 당시 조선의용대는 장개석군 그 정부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겁니다. 조선의용대도 김원봉이가 만들었다고 순전히 뻥치고 공갈치고 그러는데 다 중국 정부가 돈 대주고 중국 정부 산하에 소속시켜가지고 있던 부대인데 여기에 공산 프락치가 침투해가지고 주력 부대를 전부 빼돌려가지고 모택도에가 있는 연안으로 탈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찌끄러기들하고 광복군하고 합쳐라. 그래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합쳤습니다. 이놈의 공산주의자 김원봉이가 임시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김구라는 이 주석의 지시를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끝없이 항명을 하고 더군다나 이 김원봉을 또 광복군 부사령관에 임명을 했는데 광복군 지휘관의 지휘 통솔도 안 따라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래서 또 김구와 김원봉의 관계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를 하는데 그 이후에 김원봉은 계속 독자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우리도 아는데 김구 선생이라고 몰랐을까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 광복군을 만들어서 광복군 중에 일부를 이제 미군하고 그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진공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도라든지 하다못해 작은 섬이라도 하나 우리 광복군이 점령을 한 상황에서 일본이 항복을 했다 치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 그래도 저 섬이라도 점령했잖아 하고 큰 소리라도 칠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훈련만 했지 실제 작전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바로 이 김원봉 같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끝없이 반대를 하고 뒷다리를 늘어잡고 이 짓을 해서 자, 1943년 12월에 11월 그 카이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이 전 세계인들, 특히 열강들은 전부 일본에게 조선을 갖다가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하고 맡긴 겁니다. 이건 일본의 어떤 침략 근성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이 대한제국이 끝없이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전 세계 질서를 계속 어지럽히니까 일본을 동원해가지고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을 다 도와줘가지고 러시아를 쫓아내고 한반도를 일본에게 넘겨준 겁니다. 열강들은 일본에게 조선을 맡아라고 그냥 갖다 넘겨준 거랑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이 자기가 패권국 한번 해보겠다고
패권국인 미국, 영국에 도전을 했다가 쌍코피 터져가지고 망한 것이 2차 세계대전인데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연합국 순회들이 카이로에 모여서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 유일하게 한국 한 나라만을 콕 집어서 지금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노예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빨리 일본을 멸망시키고 일본을 항복시켜서 우리가 조선을 독립시켜주겠다 하고 이 열강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최초의 사건이 카이로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카이로 선언은 뭐라고 알고 있었느냐?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카이로 회담이 열리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장개석 총통이 오케이를 해서 장개석이가 가서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서 이게 채택이 됐다.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되고 신용화 교수라든 이런 분들이 자기 논문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거 다 말짱 거짓말이었어요. 장개석은 카이로 선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끝나면 중국군을 한반도에 주둔을 시키겠다. 얘기를 하니까 루스벨트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냐?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식민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한 나라만을 콕 집어서 독립을 보장을 하는 국제 선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내에 있는 그 많은 인맥들을 동원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한국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라는 청원운동을 계속 벌였고 그 청원운동을 루스벨트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서 이 내용이 채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우리는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독립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김구 주석이 자기가 했다. 알고 보니까 이승만이 한 겁니다. 이건. 바로 요 해리스 목사라는 분, 미국 상원의 원목인 해리스 목사가 한미협회, 기독교인 친환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 해리스 목사라는 분이 한미협회 기독교인 친환회의 멤버였습니다. 이분이 상원 원목이면은 미국 상원의원들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루스벨트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참모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를 했고 그 결과물이 카이로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또 여기 이런 에비슨 선교사, 이분은 배제학당에 다니던 이승만 대통령의 상투를 잘라준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은퇴를 해서 돌아가가지고 기독교인 친환회를 조직을 해서 기독교인 중에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라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폴 더글러스 아메리칸대 총장, 이 이승만 대통령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이 외국인들입니다. 헐버트 박사, 에비슨 선교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된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건국훈장 받은 사람들은 주세죽, 이동희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다 받아요.
카이로 선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아까 말씀드린 해리스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로비를 했느냐? 바로 해리 홉킨스라는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카이로 선언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미협회 기독교인 신안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설득을 해서 한국 독립 오케이. 그래서 카이로 선언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 친구들의 이런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기에 우리의 독립이 가능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임시정부의 이 김구와 김원봉은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해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또 박터지게 싸웁니다. 김원봉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임정이 한 게 뭐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 임정 다 총사직에 국내외 단체와 민중기초위에 임시정부를 다시 세워야 돼. 너희들은 다 부르주아지들 아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까 너희들 다 임정 총사직하고 해체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김구 선생은 무슨 소리냐? 임정을 해체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해온 실체가 없어지는 건데, 실체가 없어진 다음에 그럼 우리가 무슨 모래알이냐 뭐냐 뭐 해가지고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걸 미 군정이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하고 미 군정은 끝까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환국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미 군정이 왜 우리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시켰을까? 미국 정말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미국을 비난을 해요. 알고 보니까 미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의심했습니다. 왜? 임시정부가 누구 돈으로 움직였습니까? 장개석 돈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인정을 하면 장개석 정부의 영향력이 남한에서도 다시 발동을 해서 이 남한을 중국의 영향력으로 끌고 갈 우려가 있어서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시킨 것입니다. 결국은 임시정부를 도와줘가지고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932년부터는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다 이런 내용들이 백범일지에 나오는데, 결국 그 자금을 지원받고 광복군을 유지 운영시켜주는 비용 대줘, 무기 대줘, 심지어 옷까지 다 대줘. 하지만 작전지휘권과 전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가져갔죠. 그럼 뭐예요, 이 광복군은? 장개석군의 하수인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 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하고 개인 자격으로 환국을 시킨 것입니다. 해방 전에 김구 선생의 그 활동을 우리가 보면 우선은 백범일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좀 과장돼 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를 끝까지 유지를 했는데,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이런 자금 지원이라든지 광복군의 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중국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미 군정은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이 남한인데 이 남한 지역이 자칫 잘못하면은 청일전쟁 이전에 중국의 속국으로 넘어갈 그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와 김구를 인정을 안 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시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방 후의 김구의 행적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